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마 여기 제가 여기 좀 이렇게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이 수강자분들 중에 혹시 그 5월 달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 혹시 한번 3번 쳐보세요. 3번.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이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세금 얘기가 자꾸 이게 나오기 때문에 또 부동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설령에서 뭐 세무사한테 시켜서 하든 뭐 대리를 이렇게 맡겨서 하든 그 세금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 세금에 대한 어떤 절세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그 세금에 대해서 제가 필요할 때 설명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좀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이 막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특히 양도소득세 이런 쪽과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었고 예전에는 또 이렇게 막 그 직장인들도 뭐 그죠 연말에 그 아무튼 그 연말 소득공제 뭐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그 개념 정도 이렇게 아무튼 이해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본인들이 아무튼 그 절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념들을 알고 사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세금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개념하고 어떤 방향 정도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서 해가는 게 좋은데 자 보시면 여기서 그 세금이 보시면 이제 세금이 크게 보면 이렇게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뭐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쪽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취득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다음에 교육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죠.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는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 그쵸? 보면 거기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시청, 군청 뭐 아무튼 구 뭐 이런데 도청, 시청, 구청, 뭐 아무튼 그런 데다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급여를 지방세 걷어서 공무원들 급여를 여기에서 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지방세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는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 소득세, 소득세가 있고 이제 법인 가지고 오신 분들은 법인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거래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도 이게 증권거래세도 국세입니다. 재산과세, 국세예요, 국세.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이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국세고요.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이렇게 큰 세금들 있잖아요.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또 부가세, 부가가치세. 아무튼 크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고 이제 크게 보면 국세하고 그 지방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국세청에 내는 게 있고 국세청에 내는 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게 있는데 국세청에 내는 게 보통 이게 국세예요 국세청에 아까 얘기한 이게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소득세 있죠. 아까 뭐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국세청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되는 게 이게 지방세다. 그러니까 세금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세금들을 보면은 이제 그 세금은 이제 어디에 붙냐? 그래서 보시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이. 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 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냐? 그래서 이제 소득에는 크게 이렇게 7개, 8개의 그 소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이제 이게 아무튼 직장에 다니면서 뭐 아무튼 직장에 다니면서 어디에가 속해서 거기에서 급여를 받게 되면 이게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종합소득세 내신 분들이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뭐 사업자 등록증이든 법인이든 아무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해서 생기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그다음에 이자소득은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적금 들고 예금 들고 보통 이제 예금이죠. 예금 적금 들고 예금 들고 여기에서 1년에 이렇게 이자 받은 거, 그거에 그 이자에서 나오는 소득,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 근로를 통해 그 일을 해서 어떤 소득이 생기면 그 근로소득이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배당소득이 크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막 그 큰 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막 그 세력들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거 막, 그래서 막 몇 천억, 막 몇 조,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큰 투자자들은 이 배당이 크다는 얘기, 그 배당소득. 그래서 주식에서 배당소득. 그다음에 연금도 소득입니다. 연금.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나중에 연금을 타든,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연금을 타든,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 하셔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타든 뭐 군인 연금을 타든, 그쵸? 또 뭐 아무튼 뭐 사학연금 이런 데도 있잖아요. 사학연금 같은 이런 데서 타는 아무튼 그다음에 직장인들 퇴직연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금도 소득이다. 그다음에 이게 퇴직할 때 나오는 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걸 판다든지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걸 팔 때 아무튼 생기는 야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서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득에는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이렇게 소득이 있고,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그 세금이 붙는다.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이 소득들 중에 이렇게 한 가지 소득만 있는 분도 있고,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이 소득이 다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소득도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포트폴리오 얘기하는데, 소득도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로 나오게 하면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소득도. 나중에 자산이 많아지면 소득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소득이 나오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지 소득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게 포트폴리오죠. 이것도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년, 20년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온다. 그래서 세금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이제 그 세금을 고지를 해주는 거고, 원래 이제 저기 뭐야 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원래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미리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보면 원래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다 알아서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미리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5월 달에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게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아무튼 5월 말까지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이게 이제 모든 세금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8가지 기타 소득이 하나 더 있죠.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해서 그 특허를 내 가지고 무슨 소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썼는데 거기 무슨 뭐 그죠? 이게 막 아무튼 책 관련해서 아무튼 뭐라고요? 아무튼 그거 저작권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기타 소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얼마를 낼 거냐 세금을 그것은 크게 보면 결국 여기서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과세 표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결국 이제 누진세 단일세가 있는데 그 누진세율로 계산이 된다. 누진세율로.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을 기준해서 그 1200만 원 밑에는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만까지 15%, 이런 이제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세율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200, 이렇게 소득 구조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1200만 원까지는 여기는 6%를 하는 거. 1200에서 4600 구간에서는 15%, 15% 구간이고, 4600에서 그다음 8800까지는 여기 보시면 24%.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죠. 세율이 보면 세율이 높아진다. 세율이 이렇게 높아진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세율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누진세율인 거죠. 누진세율. 이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세율을 해서 세액을 계산할 때나 그 부동산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종합소득세에서 여기 아무튼 그 세액을 계산할 때도 다 누진세 세율로 계산하는데 보면 이제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세율이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1억 5천 1억 5천까지는 여기 보시면 35% 35%. 그 사업을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면 뭐 한 3억까지 가게 되면 38%, 38% 이런 구간으로 그래서 5억, 이제 맥시멈 5억을 초과하게 되면 42% 구간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누진세율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요것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우선은 여기서 요걸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보면 아무튼 이렇게 세금에서 아무튼 지방세, 국세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여기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누진세율을 계산하는데 누진세율이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 구간별로.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요거 좀 이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시면 나머지 세금은 뭐그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종합소득세가 다 이제 모든 세금에 대해서 합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히 5월달 이렇게 신고를 해서 특히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그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개념 정도 이런 것들 알고서 하시면 그러니까 어디서 뭐 아무튼 아무튼 세무사나 어디다 이렇게 맡겨서 하시더라도 개념 정도 이렇게 알고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 제가 얘기했죠.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여기 소득 있잖아요. 소득 여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거고 특히 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종합소득세 이 종합소득 신고를 매년 5년에 5월 달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세금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과세 표준이 중요하다. 이 과세 표준이요. 과세 표준이 중요한데, 이 과세 표준, 이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결국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 세금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냐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진다. 세율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세율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이게 아무튼 이게 이제 누진세 구조로 달라진다. 누진세. 이게 누진세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다른 거 아니에요. 세금을 적게 내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 세금을 많이. 이게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그 소득이 많은 분들, 특히 고소득자, 세금 연봉 막 1억, 2억 밖에 많은 분들은 아무튼 그 세율을 높여서 아무튼 세금을 많이 낸다. 근데 중간에 이제 여기서 아무튼 더하고 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게 과세 표준은 결국은 가세 표준을 낮춰야 세율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 가세 표준을 낮춰야 세율을 낮출 수가 있는데, 결국 가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종합소득액, 이 종합소득액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소득들을 다 합치고 여기에다 플러스 이 사업소득을 합쳐가지고 아무튼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근로소득이라든지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근로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늘리고 줄이고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준다면 이게 종합소득액에서 이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종합소득에서 이게 사업소득에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사업소득은 결국 여기서 총 수익 금액, 그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라고 많이 얘기하죠.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튼 어떤 사업에 필요한 어떤 것을 산다, 매입을 한다. 어떤 장비를 산다든지, 사업에 필요한 어떤 무슨 물건을 산다든지, 매입액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직원을 쓰게 되면은 직원한테 나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필요 경비로 빼게 되면 그게 사업 소득이 드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소득공제 있는데, 이게 소득공제는 거의 다 이것은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다.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떤 공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기업에 다니시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소득공제, 연말에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소득공제 항목에는 이렇게 있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해당되는 게 이제 뭐그 노란우산 뭐 이런 것들 있죠. 노란우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이제 이게 연금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것만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득공제는 이게 직장 다니는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이 흑자가 나는 해도 있고, 이게 적자가 나는 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고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자가 났을 때도 있고 흑자가 났을 수가 있다. 이게 적자가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사업 수익보다는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수익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났다.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가.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코로나 때문에 또뭐 그때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 초창기에 있는 분들,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때 이제 아무튼 사야 되는 건 많고 지금 벌어들이는 것은 적고, 아니면 이러는 경우에 수익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결승금이 생긴다. 결승금 손실이 생긴다. 손실이.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월을 시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세무사나 그런 걸 통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2월 결승금 있으면 그만큼 빼준다는 얘기, 빼준다. 그래서 이걸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이렇게 구간이 있다. 세율 구간이 있어서 그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 다음에 여기서 누진 공제액. 이게 누진 공제액은 이 표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표 가지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은 그게 산출 세액이 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산출 세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납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세금 구조인데,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6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1200만 원까지는 6%를 계산하니까 이게 72만 원이 드는데, 요게 그래서 이게 1200에서 1300으로 됐다. 그러면 여기 15% 구간인데, 15% 구간 하면은 이게 195만 원. 여기서 보면은 이게 100만 원 늘어났는데, 100만 원 늘어났다고 해서 여기서 세금이 이만큼 늘어나야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누진세로 계산하시면 된다. 누진세로.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누진세 계산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1200, 그러니까 1300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1200하고 100으로 나눠서 1200 구간, 100 구간 이렇게 나눠서 이게 합치면 1300이니까, 그래서 1200까지는 6%로 계산하면 72만 원이 되고, 100만 원에 대해서 15% 계산하면 15만 원에 대해서 합치면 87만 원이 된다. 87만 원. 그래서 195만 원이 아니고 195만 원이 아니고 87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 늘어난 구간에 대해서 그 상위, 이게 위에 단계죠. 위에 단계만큼 곱해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1300에 대해서 15%를 계산하고, 여기 표에 있는 누진 공제액 108만 원을 빼면은 이게 87만 원이 돼서 이게 똑같은 것이 된다. 이제 보통 계산할 때는 이제 이 표요. 종합세율세라는 표를 이용을 해서, 표를 이용해서 상위, 가장 이익 구간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누진 공제액이 누진 공제액을 빼면 바로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내가 계산을 하겠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액공제라는 게, 이제 종합세율을 계산해서 그 이제 계산이 되면 거기서 빼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빼주는 것은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액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액,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빼시면 된다. 이거 뭐 항목을 이렇게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그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성실신고, 뭐 전자계산서, 연금계좌세액, 뭐 이런 것들을 빼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잘못하면 더하는 것도 있다. 여기 보시면 가산세가 붙는 게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 줄여서 했다든지, 줄여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다든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증빙이 잘 안 되는 걸로 했다든지, 이게 이제 사업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장을 안,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기장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가산세가. 그 다음에 또 빼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중간, 이게 세금 액수가 크니까 이걸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이제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미리 낸 것은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원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미리 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그때 다시 계산을 해서 이게 환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덜 낸 것이 있으면 이제 그 추가로 낸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과정, 이제 이 표를 이제 하나로 쭉 정리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이 표에 다 있어서 이제 계산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납부를 할 건지 환급 받을 건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구조로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아까 이제 8가지 소득이 있고 결국 과세표준의 세율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게 단일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로 하고 과세기간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단위로 하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소득액에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아까 결승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럼 세율이 누진세 구조로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 미리 낸 것이 있으면 그만 빼주는 구조.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세무세를 통해서 맡기는 경우에 지금 비용이 이 정도 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는 소득을 분산을 한다. 이제 분산이란 게 쉽진 않지만 분산을 한다.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사업을 좀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커진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게 비용을 이렇게 늘려야 이게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를 늘리면 되는데, 그러는 경우에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을 주로 이제 자영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랬을 때에서 본인들 가족 중에 하나를 뭐 직원으로 이렇게 써서 아무튼 이게 인건비죠. 인건비를 하게 되면 이게 이런 게 이제 소득을 분산하는 게 된다는 얘기, 분산을. 이 병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절세 방안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필요 경비에서 이게 비용 처리를 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승금을 처리한다. 그래서 소득을 방법에 이게 방법론적인 얘기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실무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에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 투자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양도세라든지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세금 문제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한 3년 후, 4년, 5년 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세금에 대한 이런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저는 계속 늘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같은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부동산 양도세는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이게 세금에 대해서, 아무튼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관리해 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세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설명드린 건데, 이 종합소득세가 결국 모든 세금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세금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하실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고 좀 준비를 해 가시면 그 세금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세금이 이제 가끔 이게 문제가 되는데, 투자와 관련된 세금도 결국 이 범주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이 구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이 중간중간에 뭐 우리 투자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가 됐던, 저희는 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또 때가 되면 또 이제 코인도 이렇게 이거 아무튼 그 시즌이 오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 또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또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금 당장 아니지만 제가 때는 한 2, 3년 후, 3, 4년에는 또 그런 것들도 세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튼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한 어떤 흐름, 세금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뭐 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 가시면 되는 것이지, 너무 막 세금에 대해서 갑자기 뭐가 막 변한다, 세금에 대해서 뭐가 달라진다 그랬을 때 너무 이렇게 겁을 낸다든지 너무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럴 게 아니고, 다 이제 이런 범위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거기에 맞게 우리는 대응을 해가면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세금은 누진세라는 것은 결국은, 누진세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진세라는 것은 소득이, 아까도 얘기했죠. 소득이 많은 분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적은 분은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내도 된다. 이게 이제 세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내가 소득이 적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결국 많이 벌고 많이 내는 쪽으로, 많이 벌고 많이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과정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최대한대로 세금을 줄여가는,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그만큼 어떤 자료, 세금과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과 관련된 절세를 하기 위한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이 이렇게 규모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투자 액수가 커져서 또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과 관련해서 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세무사나 이런 쪽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해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또 방안을 찾으셔야겠지만, 그래도 거기 맡겨서 한다고 해도 지금 설명드린 이런 정도 개념들을 알고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서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뭐고, 내가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내가 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알고 서시면,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절세를 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은 세금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개념을 잡고 계셔도, 그 세금에 대한 어떤 기사나 어떤 내용,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근데 그런 의미로 제가 세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했습니다.